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9월의 어느 날, 윤 씨 집안은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으로 분주했습니다. 70대 중반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똑같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첫째네. 둘째네가 추석이라고 차례 지내러 올까? 박 여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 첫째 며느리 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올해는 저희 친정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아빠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박순자 여사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지만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럼 민수라도 보내주면 안 될까? 할아버지가 큰 손자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가 학원 특강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 선희에게도 전화가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이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해서 추석에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결혼 10년 동안 명절에 참석한 횟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막내 며느리 은주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니까. 은주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송편도 많이 만들고 갈비찜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박순자 여사는 막내 며느리 은주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은주는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은주야, 너라도 함께 있어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는 나와 남편만이 덩그렇게 차례를 지내곤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명절이 아닌 유기그릇 만지는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지는 쓸쓸한 날이었지요. 명절 당일 윤 씨 집안의 거실은 한산했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 윤태식, 그리고 막내 아들 윤준호와 막내 며느리 정은주, 그들의 딸 윤서아만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추석인데 왜 큰아빠, 작은아빠 가족들이 안 오세요? 6살 윤서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윤태식 할아버지는 쓸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큰아빠랑 작은아빠네는 바빠서 못 왔단다. 우리 서아가 언니 오빠들을 못 만나서 서운한 게로구나. 은주는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담하신 시부모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서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서아야, 할아버지께 어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불러드려. 박 여사는 은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아이는 큰애들이랑 다르구나. 하지만 이런 게 진심일까?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옛날 같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래도 은주가 참 고맙구먼. 막내 며느리인데도 그네들이 할 도리를 묵묵히 해주고 있으니 말이야. 저 아이가 없었으면 우린 완전히 외톨이가 됐을 거야. 윤태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 칭찬을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정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란 건 그런 사정을 뛰어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박순자 여사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박 여사는 점점 더 막내 며느리 은주에게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며느리들에 대한 서운함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 며느리 미영이 뒤늦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됐다. 미영아, 니네들도 사정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들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박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온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때 은주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전화하신 거죠? 응.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표정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세요. 형님, 친정에 일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박순자 여사는 막내 며느리의 이런 세심함에 더욱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의무적인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끝내려 하는데 은주는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써오지 않았던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은주가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르다. 다른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챙겨준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도 박순자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되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랜 인생 경험상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 선희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하지만 결국 그 주말에도 둘째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 은주뿐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가던 12월의 어느 날 박순자 여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가 병상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과로라고 하더라. 이틀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걱정 마라. 박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며느리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주에게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은주야. 큰애. 작은애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걱정만 끼치니까. 그래도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 은주는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며느리들이 전혀 연락을 하지 않자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셨는데 박순자 여사는 이번 기간 내내 은주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 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은주야,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준호랑 서아가 서운해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남편도 이해해주고 있어요. 서아도 할머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한다고 해요. 박순자 여사는 막내 며느리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며느리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첫째 며느리 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시길래 막내 서방님한테 물어보니까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별거 아니야.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알려주셨으면 제가 간병이라도 도와드렸을 텐데요. 박순자 여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명절에도 오지 않는 사람이? 괜찮다. 은주가 잘 도와줬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박순자 여사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들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일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75번째 생일이 2월인데 작년까지는 아들네 식구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때도 큰애들은 돈으로 치장하고 은주만이 미역국에 갈비찜까지 해서 상을 차려주었지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올해 생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가 미리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나이 먹는 게 뭐 좋을 게 있나? 그래도 생신인데 제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박순자 여사는 은주에게 준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박순자 여사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첫째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까지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가 남편 준호와 상의해서 조촐한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도 만들고 전복구이도 했어요. 박순자 여사는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큰아들들은 엄마 생일도 잊고 사는 걸까? 저녁이 되어서야 첫째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됐다. 민수야.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둘째 아들 현수에게서는 문자 메시지만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회사 일로 바빠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박순자 여사는 그날 밤 또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뒤늦게 전화와 문자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은주와 준호만 미리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더 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박순자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재산 정리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데 재산 정리는 좀 이르지 않아? 아니에요.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이라도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윤태식은 아내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편한 대로 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아이들 불러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박순자 여사는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는데도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눈치만 보고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불렀다. 박순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재산 정리를 미리 해놓으려고 한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걱정하실 나이 아니잖아요. 첫째 며느리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둘째 며느리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까 하는데 조건이요. 첫째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누가 진짜 우리를 잘 모시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산 분배를 정하겠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은주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둘째 아들 현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박순자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결정한 거야. 요즘은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은주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선언 이후 윤 씨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첫째 며느리 미영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부터 매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소홀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야겠어요. 미영은 말 그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오니?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바빠서 제가 시부모님께 신경을 못 써드린 못된 며느리였던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미영은 비싼 선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고급 한우, 값비싼 건강식품, 브랜드 의류까지.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오니? 돈 아까우니까 그냥 마음만 받으마. 어머니, 저희 이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미영의 행동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사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오더군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워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겠어요. 그동안 막내 동서만 고생시켜서 죄송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시부모님께 대접했습니다. 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평소에 요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면 힘들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어머니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면 보람 있어요. 하지만 둘째의 요리 실력은 아직 서툴러서 때로는 음식이 짜거나 덜 익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순자 여사는 맛있다고 말해주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형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니야. 은주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어. 박순자 여사는 막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은주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각각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부산 여행을 준비했어요. 좋은 호텔도 예약했고, 맛있는 음식점도 알아봤어요. 어머니, 저는 제주도 여행을 생각했는데요. 요즘 날씨도 좋고 어머니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나 같은 늙은이랑 같이 무슨 여행을 해? 어머니, 요즘은 시니어 여행이 인기라고 해요. 어머니는 젊으시니까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두 며느리가 동시에 여행 제안을 하자 집안의 미묘한 경쟁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산의 고급 호텔과 한정식집을 강조했고 둘째 며느리는 제주도의 자연 경관과 휴양지를 내세웠습니다. 은주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와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상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희 형님들처럼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솔직한 말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야. 마음이 중요하지 멀고 가까운 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은주의 말에 타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면 럭셔리한 곳으로 가야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걸 경험하셔야죠. 선희도 거들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은근한 견제에 은주는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순자 여사는 세 며느리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미영이가 제안한 부산도 가고 선이가 말한 제주도도 가고 은주와는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 세 며느리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박 여사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의 여행에서 며느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미영과 함께한 부산 여행이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일정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은 계획된 스케줄대로 시부모를 끌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 고급 한정식집, 브랜드 쇼핑몰 등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떠세요? 부산이 정말 좋죠? 응. 좋다. 바다가 참 시원하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미영의 행동에서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고 미영은 시어머니가 정말 즐거워하는지 보다는 계획을 완료하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싼 식당에서 식사할 때의 일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박순자 여사는 가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영아. 이런 비싼 곳 말고 그냥 시장 같은 곳에서 먹어도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고 나온 날이니까 걱정 마세요. 부모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요. 미영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박 여사는 뭔가 어색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박 여사는 미영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했습니다. 큰애야, 요즘 민수는 어때? 회사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네,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야 해요. 민수 학원도 새로 등록해야 해서 많이 바빠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께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어때? 힘들지 않니? 저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의 월급으로는 힘이 드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재산 정리 말씀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 여사는 미영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걱정되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미영의 말에서 진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박 여사는 남편과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여보, 큰애가 돈도 많이 쓰고 정성은 많이 들였는데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응, 진심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밤에 나한테 민수 교육비가 많이 든다느니 대속 재산 이야기를 돌려서 물어보더라고요. 윤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소원했으니까. 일주일 후에는 둘째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자연을 느끼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천천히 둘러보면서 편안히 쉬어요. 선희는 바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새며느리 때문에. 선희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박순자 여사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너희들이 신경 써주니까 오히려 고맙지. 사실은 저도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막내 동서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은주 말이냐? 네, 동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저희는 뭔가 어색한데 동서는 진짜 친딸처럼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순자 여사는 선희의 솔직함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둘째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재산 정리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선희는 미영보다 훨씬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저도 동서처럼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박순자 여사는 선희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더 교묘한 방법일까?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선희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흑흑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왜 갑자기 우니? 현수 오빠랑 결혼할 때 어머니께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홀해졌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면서 핑계만 대고. 박순자 여사는 이선희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박 여사는 또다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을 함께하지 못한 남편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둘째는 큰애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더 솔직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고, 그런데 그게 진심인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며칠 후 은주와의 당일치기 여행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수목원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박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 멀리 못 가서 죄송해요. 뭔 소리야. 나는 이 여행이 제일 편하고 좋구나. 은주와의 여행은 다른 두 여행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목원에서 꽃 구경을 하면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른 형님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뭔가 더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요. 은주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래도 형님들처럼 큰 여행이나 비싼 선물은 못 드려서.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솔직하고 소박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은주야,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너는 평소에도 늘 우리를 챙겨주고 있어.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은주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들을 고르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어때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 좋구나. 내 입맛을 기막히게 아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구나. 그날 저녁 박순자 여사는 3번의 여행을 비교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은 은주와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4월, 박순자 여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사님,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의사의 말에 박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들에게 알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막내 며느리 은주에게 알렸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은주는 즉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모르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 검사 받으세요? 은주는 당장이라도 병원에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런 은주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큰 며느리 미영은 전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지만 직접 병원에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까요? 아니면 비용은 제가 부담할까요? 둘째 며느리 선희는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소개해 드릴까요? 제 친구 오빠가 대학병원에서 일하거든요. 하지만 두 며느리 모두 실질적으로 함께 병원에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은주는 검사 당일 새벽부터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공복 검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되잖아요. 물만 입술에 좀 축이세요. 은주야, 너까지 고생할 것 없어. 아버지랑 둘이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가야죠.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은주는 줄곧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은주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염증이었고 약물 치료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은주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진심 어린 걱정과 헌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반면 다른 며느리들은 결과만 듣고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말만 전화로 건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순자 여사의 마음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박순자 여사는 갑자기 며느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에게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요즘 너 많이 달라졌잖아. 그 이유가 뭔지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께서 재산 정리 말씀하셔서. 그래. 그것 때문이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미영의 대답에서 박순자 여사는 솔직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선이야. 너도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렴.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니? 선희는 미영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정말 재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물론 처음 동기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박순자 여사는 선희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너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처음부터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구나.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잖아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 그랬었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나중에 시집가면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셔라. 그게 진짜 며느리다라고.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모셨어요. 재산이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은주야. 그랬구나.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 다른 형님들이 요즘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시면 되는 거죠.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남편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은주에게 마음이 쓰여요. 다른 며느리들도 나쁘지 않지만 은주와는 차원이 달라요. 윤태식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주는 겨운 초부터 달랐지.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다른 며느리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선희의 경우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까요? 며칠 후 박순자 여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발목을 다친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주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삐끗한 거야. 하지만 발목이 많이 부어올라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주는 즉시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모셔야겠어요. 발목이 나을 때까지. 박순자 여사가 발목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미영과 선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전화로 걱정을 표했지만 직접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반면 선희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선이야. 괜찮다. 은주가 도와주고 있어. 저도 도와드릴게요. 동서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선희는 말 그대로 은주와 함께 박순자 여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가며 성실하게 간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선희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고맙다. 너까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후 박순자 여사의 발목이 많이 나아졌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주와 선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동서, 내일부터는 내가 어머니를 모실게. 동서는 이제 그만 쉬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저는 괜찮으니까 계속 제가 할게요. 아니야. 동서만 고생시킬 수는 없어. 나도 며느리인데. 둘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여전히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비싼 선물이나 돈을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제 정말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의 어느 무더운 날 박순자 여사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은주가 남편 준호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나도 이제 지쳐.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어머니가 곧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 하지만 형님들도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 특히 둘째 형님은 정말 열심히 하던데. 그래도 넌 처음부터 했으니까. 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박순자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주도 결국 재산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은주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나는 정말 어머니가 좋아. 처음에는 할머니 유언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짜 친어머니처럼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져.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모시고 싶어. 재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시험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 여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모임이 있어 조금 이른 시간에 들린 카페에서 선희와 미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그들이 앉은 뒤쪽 좌석에 등을 맞대고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것입니다.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곧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데. 글쎄, 막내 동서가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아. 우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특히 형님은 비싼 선물을 드리고 럭셔리 여행도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동서는 계획대로 어머니한테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네, 어머니가 속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동서는 계속 어머니 마음을 흔들어놔. 그동안 죄송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 마, 동서. 설마 시부모님이 막내 동서한테만 그 많은 재산을 다 주겠어. 만약 유산 분배가 불공평하면 재산 유류분 청구해서 법적으로 싸워서 챙기면 되지. 박순자 여사는 두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화도 나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들은지 아세요?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이리 흥분하는 거요? 며느리들을 시험한다고 이렇게 경쟁하게 만들어 놓고 박 여사는 오늘 낮에 우연히 두 며느리가 한 얘기를 남편 윤태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태식의 얼굴도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은주가 찾아와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뭘? 어머니가 재산 정리 말씀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박순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은주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주야, 무슨... 어머니, 저는 재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들도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특히 둘째 형님은 진심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머니를 간병할 때도 정말 성심껏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정성껏 하시더라고요. 박 여사는 은주의 말에 놀랐습니다. 경쟁 상대인 선희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형님도 비록 직접 오지는 못하시지만 나름대로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은주야, 어머니,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만 특별히 더 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여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세 며느리를 모두 불러서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사과할 말이 있어. 박순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했어. 누가 진짜 며느리인지 알아보려고. 어머니, 선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박순자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마저 들어봐. 처음에는 은주만이 진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너희 둘은 그냥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여겼고. 미영과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켜보니까 너희들도 진심으로 변했더라. 어머니, 특히 둘째, 너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 처음 동기야. 어쨌든 지금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이도 비록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서툴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주, 박순자 여사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어. 그런데 가장 고마운 건 다른 며느리들까지 감싸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야.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처음에는 할머니 유언 때문에 알아. 은주야.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어. 박순자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실체를 모른 척하며 둘에게 받은 감동을 얘기하자 며느리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자기들의 가식이 통했구나 하는 사인을 주고받더군요.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세 며느리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예금 총 12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모두 막내인 준호와 은주에게 주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영과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에게 주고 싶구나.
너희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다른 때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해가는 동안 5년 동안 말없이 묵묵히 희생해 주었잖니. 막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지.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선희가 말을 시작했지만 박순자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선이야, 미영아, 너희들이 변한 것도 알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도 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 받아요. 이렇게 많은 재산은 은주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미영과 선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여사와 윤태식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12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이 모두 준호와 은주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윤 씨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막내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네 마누라 앞세워서. 첫째 아들 민수가 막내 아들 준호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 나도 모르는 일이야.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야. 120억을 혼자 다 가져간다고?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둘째 아들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부당해요.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재수 씨한테만 주는 거예요? 당사자인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형님들, 아주버님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 막상 이런 결정이 나자 첫째네와 둘째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며느리 미영이 가장 격앙되었습니다. 동서, 양심이 있다면 포기해. 120억을 혼자 꿀꺽한다고? 형님, 저는 그동안 시부모를 잘 모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독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둘째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결국 첫째와 둘째 아들 부부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언무효 확인 소송과 재산 유류분 소송을 걸겠어. 민수가 선언했습니다. 증여무효 소송도 같이.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여사와 윤태식은 증여 당시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쳤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여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승산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여는 유효하며 증여 무효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와 둘째 부부는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만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아들네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해 주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정성을 다했습니다. 반면 첫째 며느리는 결혼 생활 12년 중 첫 해만 명절을 챙겼고 둘째 며느리는 10년 중 설 추석 명절에 16번을 빠졌습니다. 특히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둘이서 재산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자 첫째와 둘째 부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후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첫째와 둘째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판단력을 잃었나 봐요. 120억을 막내 며느리한테 다 주다니 노망난 게 틀림없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시험했다면서요? 그럼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안 오던 며느리들이 무슨 소리야? 재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잘해주다가 못 받으니까 이제 와서 불평하는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는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당연한 결과 아닌가? 결국 첫째와 둘째 부부는 주변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미영은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면 120억도 120억이지만 진짜 가족을 잃어버렸네.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송을 걸지 말걸. 그랬다면 적어도 가족 관계라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동서가 그렇게 욕심 없는 아이인 줄 알았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반면 은주는 갑작스럽게 얻은 거대한 재산에 당황해했지만 시부모님을 더욱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될까요? 은주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5년 동안 보여준 내 정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은주는 재산을 받은 후에도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면서 시부모님을 한결같이 모셨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더 좋은 것들로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좋은 음식도 드세요. 박순자 여사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잘했어. 진짜 며느리를 알아보았으니까. 2년이 지난 현재 윤 씨 집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시댁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형식적인 안부 전화 정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러 나가실까요? 은주야,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복이야. 어느 날 우연히 미영과 선희를 만난 박순자 여사는 그들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두 며느리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후회하고 있구나. 어머니,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진심으로 모시지 못해서. 선희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박순자 여사는 두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너무 늦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까지 걸면서 가족을 적으로 만든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 어머니,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두 며느리는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다음 말에 다시 절망했습니다. 재산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가족 관계는
너희들 마음에 달려 있어. 결국 미영과 선희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뒤늦게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주만이 12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아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재산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하게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은주뿐이었다.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준 사람. 120억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다. 반면 다른 며느리들은 재산을 탐내다가 가족도 잃고 존경도 잃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은주의 정성스러운 모심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며느리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진심으로 시부모를 모신 사람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며느리의 진심이 승리를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